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유일의 오리지널 정치 유튜브 프로그램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대선 전부터 네. 제가 조금 귀찮게 네. 해드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약속 지키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벌써 서거 10주기가 됐습니다. 지금 10주기를 맞아서 세미나 진행하고 계신데 예. 이 세미나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님의 서거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좀 색다른 기획으로 세미나를 시리즈로 좀 5차례에 걸쳐서 지난 6월 13일서부터 10월 17일까지 네. 예, 5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 제목은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 라는 그런 거창한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또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 네네네. 또 그런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획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을 모시고 이 세 분에 대한 업적이나 네. 그런 내용을 좀 기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또 그 과정, 그러니까 네.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이 어땠는지,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선진화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기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새 정부와 맞물려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숙제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알겠습니다. 예, 저희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세미나에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대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대선 전에 이준석 당시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네. 그 배경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저는 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당연한. 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네. 예, 국힘이나 사실 저도 보수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법 계엄을 일으킨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지지를 보낼 수도 없었고, 물론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 입법 독재를 해온 그런 곳이고, 또 지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네.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네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참 상황이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물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호불호가 확실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장점, 네. 예, 그런 그 젊고 유능한 그런 그 패기, 이런 것이 굉장히 전 좀 와닿았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는 국힘에 또 30대 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대표를 역임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결국은 도중 하차하고 말았었는데, 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를 이제 제가 지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도
살아 있습니까? 예, 뭐 윤석 후보뿐만 아니라 네. 국힘에 네네. 이제 뭐 청년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윤석 후보의 그 행보를 굉장히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얘기는 네. 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주세요. 하시고요. 네네. 하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환멸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환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약간의 어떤 실망. 네. 네, 그래서 제3정당의 후보로 나왔던 이준석 네. 후보를 지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얘기 포함해가지고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예. 일단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결과는 뭐 이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국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예견된 참패였다. 왜죠? 예,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또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되고 예.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힘의 스탠스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네. 선을 걷어야죠.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국힘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후보들까지도 네. 뭐 물론 뭐 김문수 후보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또 위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맞습니다. 그런 후보였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뭐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가 절대 아니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군요. 예, 그 그렇습니다. 계엄 세력과 소위 손절하지 못한 부분,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공범이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부분, 네, 그게 그렇습니다. 선거 내내 따라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국힘으로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네. 사실 그때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절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내 그 후보들이 그 이후에 그 대선 전국에서 다 분열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패배를 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예.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결국 뭐 후보들 간의 분열상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힘의 스탠스가 잘못됐다. 예, 처음부터.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그 군사 쿠데타나 뭐 네. 이런 그 독재에 대해서 뭐 평생을 항거하면서 네네. 그 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또 삼당 통합을 해서 또 사실 보수의 대통합을 네네. 통해서 만든 이제 문민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보수의 그 이런 르네상스 시대까지 맞이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회인 국힘 네. 또 그 국힘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 이것은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수의 가치와 정통성을 한 번에 네. 싸그리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 이렇게 예,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토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제가 원래는 이재명 정부 한 달을 살짝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대화가 이제 보수 쪽으로 재건 네, 쪽으로 가고 네, 있으니까 계속하고 이재명 그래주세요. 예, 정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사태까지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국힘이 네. 결국은 사실은 이건 좀 항상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왔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네. 왜냐하면은 사실 당 대표가 있는 것이고 네. 원내 대표도 있는 것입니다만 항상 비대위라는 것이 뭐 설치가 항상 상설적으로 설치가 되어 비대위가 왔었죠. 수시로 예. 구성이 됐습니다. 결국 그만큼 비상이라는 얘기고 네. 국힘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병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그 이후에까지도 네. 사실 당 내에서 이렇게 그 역량을 키운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당 대표가 되고 후보가 또 되고. 후보가 되는 것이 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용병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에서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용병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도 네. 그것서부터 잘못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장님께서 원래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신 이유도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어떤 재건의 필요성 또는 뭐 더한다면 창건의 필요성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모신 건데 네. 좀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보수 뭐 지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뭐 지난 불법 계엄 이후로 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네, 예,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중병을 치료할 그런 뭐 당내 인사나 지도자급 인사가 참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는다. 아, 예, 그럼 비관적이시네요.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뭐 그야말로 뭐 우리가 뼈를 깎는 자성을 뭐 해야 된다 이런 네. 표현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뼈를 깎는 정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거의 것을. 뼈를 갈아서 그야말로 보수의 새로운 그 싹을 틔우는 그런 밑거름 작업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황골 탈퇴를 넘어서 그렇습니다. 뼈를 갈아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포함해서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책임 정치를 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네. 과거 우리 그 정치 어르신들, 선배님들의 정치를 보면 반드시 어떤 책임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책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에 지금 네. 계속 그런 비상의 상황이 네.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치는 특히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네. 뭐 당연히 본인이 갖고 있는 또 권력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네, 그럼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대선은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패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도부 물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 사퇴하긴 하셨지만 전반적인 모든 지도부도 어떤 책임의 정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시겠어요? 뭐 상당히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것이고 어찌 네. 보면은 뭐 권성동 그 당시에 네, 원내대표나 나 그다음에 뭐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나 부분 뭐 쌍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 대선 이전서부터 대선 이후까지 이분들의 행태가 저는 결국 친윤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도대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같이 항상 호흡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 보수조차도 특히 중도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보수를 얘기를 할 때 강경 보수를 빼놓고는 네. 나머지 보수 쪽의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하나 있었던 그 새벽 소위 쿠데타라고 하는 네, 그 한덕수 총리로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보수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 그 새벽 시간대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우리 보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싶을 정도로 네. 세상에 뭐 여러 과거의 이제 일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후보 교체 파동을 이번에 일으킨 내용은 그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건 당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의 후보를 당원의 총회에 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만든 그 후보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서 다시 쿠데타 하듯이 뒤집어서 그래서 그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뒤집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정당 정치를 포기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다 보셨고 네. 또 읽었고 이거는 보수에서 봐도 좀 도가 지나치다. 네.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요. 그러니까 역사와 정통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절차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수 정치에 대해서 안타깝다. 네.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홍준표 전 신장인데 네.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정치 시대는 소위 삼김 시대였다. 삼김 시대 절정기에 정치에 입문했던 나는 YS에게는 정직을, DJ에게는 관용을, 그리고 JP에게는 해안을 받다. 이 말을 뭐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가져온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수 국민의힘 상황에 너무나 잘 맞는 것이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네. 가져왔는데 이게 21년도에 한 말이거든요. 네. 21년도에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네. 좀 일종의 쓴소리죠. 네. 근데 이제 YS에게는 정직, 그리고 DJ에게는 관용, 그리고 JP에게는 앞을 내다보는 눈, 해안 이걸 봤다는 건데 지금 보수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 관용이며 해안이며 그다음에 정직 이런 게 좀 없어서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도 당시 상황이 좀 그립지 않으신가요? 그때나 뭐 홍준표 저는 전 대표라고 저 항상 예. 표현을 하는데 전 네. 시장에 네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또 네. 해서 과거 그 당시 문명구에서 신한국당의 후보로 네. 예 그래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 거물 정치인이 됐는데 보수의 뭐 산 정치인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2017년에 당 대표로 계실 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참 이것도 우리 보수 정치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버님 사진을 하나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에 이승만 대통령과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은 있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당의 그 가장 큰 자산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에 가서야 아버님 사진이 걸렸어요. 네. 이게 보수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이번에 세미나 기획하는 것도 그래서 세 분을 묶어서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네네네.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지나고 나면 또 붙겠죠. 네네. 예, 이분들의 그 사진들이 있으면서 뭐 다들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통일된 네. 그야말로 그냥 한 몸으로 그렇게 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보수는 생각들이 달라요. 각 그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세 분만 놓고 봐도 뭐 그러니까 이승만, 네. 박정희, 김영삼 뭐 한 분을 배척하고 한 분은 두 분은 또 투쟁을 하고 네. 뭐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직까지도 물리적인 통합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부터라도 우선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기 때문에 당 내에 그런 앞으로의 가는 방향이 네네.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그 말씀하신 한 분 한 분 네네. 그 삼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어떤 옛 정치인들, 정치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정치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가치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었고 당시 시대에 반영하면서 구현하려고 했던 어떤 정치의 정신, 가치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서는 조금 멀어진 것이 아닌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를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뭐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였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겠죠. 상황이 다르고 또 그때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전 거의 비슷하다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은 뭐 그 당시도 뭐 일방적으로 군부 독재 정권이 사실 행정부, 뭐 입법부, 사법부를 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죠. 또 그리고 국회 구성도 뭐 거대 여당과 야당, 소수 야당 뭐 이런 형태였다고요. 지금과 같습니다. 다른 건 유일한 거는 현재 이재명 그 정부는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그런 그래서 그런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더 그 절대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견제 세력이 없다고 봐야 되나? 지금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결국 그런 그 거대 그 권력을 하고 맞서서 싸워서 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결국 국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국민이 민심이었죠. 민심이었어요. 그 민심을 그걸 또 얻고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해서 돕겠구나라는 그런 서로 간에 뭐 상호 그 믿음이랄까요? 이런 것을 결기를 통해서 정말 강한 결기를 통해서 저는 아버님의 뭐 리더십 중에서 그냥 가장 덕목 중에서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용기와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용기와 결단. 그래서 뭐 목숨을 건 참 단식 투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삼당 통합이라는 정치의 생명을 건 도박도 있었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보수의 르네상스 시대를 또 연 거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정말 뭐랄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토크 말미에 다시 한번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가치나 이 부분 살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지금 홍준표 전 시장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수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재창당 수준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홍준표 전 시장 정계 은퇴했거든요. 홍 대표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창당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뭐 좀 친하시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저는 좀 이제 기성 정치권 쪽은 이젠 좀 젊은 세대 또 젊은 청년 정치인들 뭐 이런 쪽으로 세대 교체에 저는 굉장히 방점을 좀 찍고 싶거든요. 세대 교체.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중심이 돼서 뭐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시네요. 바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퇴임하면서 최근에 그만두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개혁 점수를 몇 점으로 줄 수 있냐 국민의힘 빵점이라고 그랬죠. 빵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실망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젊은 정치인들이 당에 대해서 뭔가를 쇄신을 하려고 했고 개혁과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부닥쳐 보니까 맞닥뜨려 보니까 실망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부터 먼저 얘기를 잠깐 하면은 30대 대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인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YS의 40대 기술원 못지않게 이제 30대 대표로서 출발을 해서 네. 내가 당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다. 이제, 그 인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좌절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김영태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권 없는 그 김영태 위원장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가 뭐 잘 기억하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네. 예, 대선 기간 동안에 결국 권영세 의원이 사퇴하면서 네. 그 임명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책임을 지고 저는 물러나면서 굉장히 그 좀 명목상의 그 비대위원장을 앉혀놓은 셈밖에 안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권 없는 대표 위원장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김영태 위원장 혼자서 아무리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안을 내려고 하더라도 뭐 이미 영남 기득권에 있는 그런 그 주류 세력들이 네. 그것을 방해하고 뭐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그 힘겨운 네. 혼자서 고군분투한 뭐 그러한 외로웠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끝난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비대위 송원석 비대위로 네, 체제가 네. 꾸려졌는데 역시 윤핵관 그 소위 그 구 잔류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고 많이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네, 네. 지금 계속 그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뭐 안 좋은 네.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지금 현재 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저는 김문수 후보 개인적으로도 저도 잘 압니다만 김문수 후보를 뭐 정말 독립적인 후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하고 호흡을 같이 한 후보이기 때문에 뭐 절대 그 후보가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반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패배까지 했으면은 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뭐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지금 일치 안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이라도 나서서 그런 책임 있는 반성과 그 자성을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참 놀라운 좀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당을 또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를요. 네, 네. 지금 비대위 네. 체제가 꾸려졌으니까. 네, 네. 근데 거론되는 후보들 뭐 이사장님 잘 아시는 김문수 대선 후보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뭐 기타 등등 네, 네, 네. 그 소위 네. 그 밥의 그 나물 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개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쇄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저는 만약에 그냥 그 임시 방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지금 뭐 뽑기로 한 이상 네. 이제 어쨌든 내년 지자선거를 이제 총괄하면서 지방선거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지방선거.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뭐 관리형 형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지금 이분들은 계파 갈등의 선두에 서 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 누가 나오더라도 예. 뭐 당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두 중에 어느 분이 한 분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잘 될 것 같다고 생각. 장담 못하죠. 저는 아주 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네. 그 역할을 한번 맡으면은 어떨까. 전당대회 나와서 전당대회는 당연히 나와서 이제 나오시겠지만 당 대표까지 맡을 경우 네. 과연 그것이 이제 뭐 당내에서 그 어느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 쪽에서 뭐 힘을 실어줘야죠. 보태줄지 뭐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구도상으로 본다면은 네. 내년 지방선거는
어차피 뭐 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분위기가 그대로 그대로 가겠죠. 갈 것이라고 네. 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바로 지방선거 압승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구도를 가지고 가더라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안철수 후보의 또 상징성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목소리를 한동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계엄에 반대하고 소신 있는 발언들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쪽이었었고 네, 네. 또 그리고 또 중도의 소구력도 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선에 또 적극적으로 네, 지지도 했고요. 지지도 해 현장 유세 현장에도 그 누구보다 맞습니다. 많이 저는 가셨죠. 안철수의 뭐 재발견이라는 네, 네, 얘기까지 맞습니다. 하던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수의 재건 시작 또는 국민의힘 어떤 다시 거듭나는 그 부분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시작한다. 이게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나마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카드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하면은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특검의 모든 수사의 방향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렇죠. 향하고 있는데요. 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두 분하고는 어떤 선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손절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그렇죠. 거듭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 또는 다른 뭐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잘 모르겠고 네. 뭐 한동훈 후보는 후보나, 당연히 예, 예상이 뭐 됩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나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면 못하면 네. 다시 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팀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네. 이끌어져 왔었습니다만 만약에 또 다시 저 친윤과 연관성이 있는 네. 그런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당 대표까지 맡거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 원내대표도 지금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맡고 영남당 너무 영남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쪽 그 기성 정치권은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스스로 내려놔야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좀 강하게 요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40대 기술원을 대창할 때 네. 그때는 야당이 정말 무기력했어요. 기성 정치권에 있는 다선 그 의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데서 저 YS가 40대 기술원을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고 나올 만한 분들이 전 별로 안 보여요. 예. 이제 그렇게 되고 또 그 과거에 뭐 저 YS나 DJ 같이 그렇게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뭐 이것을 좀 어떤 새롭게 뭐 발전적인 어떤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상당히 비관적이시네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는 과정,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도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가 희망적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도 딱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러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뭐 강제적이라도 네. 뭐 국민적인 어떤 요구를 통해서라도 네. 뭐 이제 아마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는 큰 변화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구도가 여당의 이제 우세가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 뭐 여당의 또 야당의 그 책임 공세들이 이제 뭐 계속 난무하게 될 텐데요. 네네.
이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정치권은 좀 뒤로 물러나야 돼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네. 소위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예. 청년 정치인들 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유능한 사람으로 되고 사람들이 바뀌고. 많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영남 기득권이라는 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영남 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뭐 초선 국회의원들도 있긴 합니다만 거긴 대다수가 거의 기성 정치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젠 국힘이 영남 중심에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옮겨오지 않는다면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 옮겨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 발굴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시스템, 정당 네네. 시스템도 문제고 네. 기회도 많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으로 이제 네. 보수가 더 확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좀 계십니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재섭 의원 그렇죠. 등등요. 네.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시겠어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국힘에 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김재섭, 네. 김용태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 제3당으로 가 있는 이준석 뭐 대표까지 네. 뭐 이런 지금 30, 40대 네. 뭐 그 청년 정치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그러면-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이고 그것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중진이랄까 네. 네. 뭐 이런 그 분들도 결국은 본인의 그런 그 이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네. 이 좀 젊은 정치인들을 좀 양성하는 네. 뭐 그런 그 위치에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네. 개혁신당에 천하람 의원도 계시고 이준석 의원도 계시고 뭐 이주영 의원도 계시지만 젊은 정치인들이 계시잖아요. 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필요하다면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합쳐야 된다고 저는 보시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에 이제 당의 뭐 세력을 뭐 놓고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예. 어쨌든 지금은 뭐 그렇게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남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수도권을 이미 장악한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전국 정당이죠. 예, 전국 정당으로 항상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네. 혹은 대통령을 후보를 내세워도 호남 출신이 아닙니다. 전부 다 네. 영남 출신이에요. 네네. 아시다시피 네. 뭐 노무현, 그 문재인, 지금 이재명까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유일하게 여당이면서도 수도권에서 승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사가 결국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수면서도 진보 인사들까지도 발탁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솜씨를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수도권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어요. 그때가 처음 이었죠. 이제였던 네. 것이고 그런 제가 그래서 보수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9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 시절에서부터 네. 다시 영남 기득권 세력하고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뭐 이게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 저는 다시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도와 수도권 네네. 이쪽에 소구력이 있는 그 인사들을 대거 발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개혁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네네. 향후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힘들다. 보수는. 그렇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진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그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잘하고 계시나요? 뭐 아직까지 뭐 30일밖에 안 됐으니까 허니문이다. 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만 놓고 봐도 네.
몇 가지 뚜렷한 그런 방향성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긍정적인 것은 우선 수사적인, 그러니까 말로 하는 레토릭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항상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중도를 표방하고 또 무슨 뭡니까 그 실용 정부로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협치하겠다 뭐 이런 참 좋은 워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실제 그 나타나는 모습들은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행태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상임위 배분 문제라든가, 네네네. 예, 뭐 당연하죠. 그것도 사실 과거의 관행으로 얘기한다면 법사위원장은 이 당인 국힘에 줘야죠. 네. 뭐 그 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법안을 태워서 올라갈 때 네.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안 되면 본회의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말이죠. 법사위는 야당이 예, 이게 그러니까 관행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장도 본인이 민주당이 가져가고 네. 뭐 법사위나 예결위원 뭐 모든 그 상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임위를 다 독식하겠다는 건데 네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협치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변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또 소위 좀 우리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법안들을 물론 뭐 조금 시차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양복관리법이라든가 네.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뭐 방송상법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법안들을 궁극적으로는 통과시키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내각에도 전체 한 50, 그 과반 이상을 민주당 의원들로 좀 네. 포진한 것도 다 그런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선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 참모진 인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편은 아니네요. 저는 뭐 실용 면에서는 많이들 예, 그러니까 그분의 잘한 인사다라고 전문성이나 보는데 뭐 실제적으로 그 뭐 특히 이 전문성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네. 국회의원들 출신들이 아무래도 청문회 통과도 쉬울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검증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당정 간에는 굉장히 뭐 이치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뭐 선출직을 하라. 뭐 임명직은 뭐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특히 이제 뭐 현재 아직까지 다 바꾸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제 국회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좋게 보시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본인은 국합으로 좀 가려고 하고 네. 민주당을 백합으로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죠. 네. 예. 구도상. 그렇다면 이제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새 또 지도부가 꾸려질 것이고 당대표가 만들어질 거니까 뭐 어떻게 협치를 하는지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뭐 이건 살짝 얘기해 볼까요? 아까 청년 정치인의 기대가 남다르시다는 것을 제가 톡 진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네. 읽었는데요. 네. 아드님, 그러니까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네. 지난 총선에 부산에 도전하셨다가 총선에 도전하셨다가 잘 안 되시긴 했는데 아드님에게도 정치 조언 많이 해주시나요? 예, 뭐 어떤 정치인이 되라 예. 하시나요? 사실 뭐 처음서부터 저희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네. 지난 정병국 의원실에 그 인턴으로 네.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정치 수업을 이제 제대로 밟고 올라가겠다. 정치 공부 시작하게 된 거죠. 시작을 네.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장실에도 가고 또 권영세 의원실에도 또 가서 보좌관 역할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에까지 가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치인들을 저희 재단에서 좀 굉장히 앞으로 육성하고 양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도 역시 지금 30대 중반인데 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전도가 양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정치 수업을 제대로 좀 밟고 들어간다면은 뭐 좀 어느 곳에 가서 역할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보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네, 뭐 맞습니다. 정치 관여하시는 분이나 관여를 하지 않는 분이나 대한민국 정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처한 상황을 그냥 짧게 네. 짚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좀 짧게. 보수는 지금 현재의 보수는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병. 예, 네. 중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진단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지만 네. 뭐 처방을 좀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그 강경 보수가 중심이 된 느낌. 또 어쨌든 좀 한 그 주도 세력으로 좀 편중된 그런 그 좀 국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영남 자민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네. 예, 이런 구도를 하루 빨리 좀 고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뭐 수도권 정당으로 변모가 돼야 된다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결국 그런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교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줌으로써 앞으로 그 이런 수도권이나 중도의 소구력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 인물들을 대거 양성을 하려면은 결국 그 중간에 그런 가교 역할하는 정치인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기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또는 어떤 변화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네. 이사장님께서 YS 뭐 그 수많은 장점 중에 용기와 결단의 네. 가치가 필요하다. 지금 현 상황도 똑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YS 정치 뭐 어떤 점이 이 시대 지금 현재 보수가 처한 상황과 보수 상황과 네. 상황에 투영시켰을 때 네, 네. 어떤 YS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YS 정치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삼김 시대 정치도 예, 괜찮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와 결단, 네.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 타협. 예, 그다음에 통합과 화합.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 그 YS 리더십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와 결단이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정치인들도 흉내 못하는 네. 그런 그 정말 결기를 가진 네네. 그런 뭐 목숨을 건 24일간의 그 단식 투쟁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수단 테러도 당했었죠.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뭐 3당 통합을 했다든가 뭐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정치적인 어떤 그 방향을 바꾸는 뭐 그런 역할. 그런 것이 지금 사실 뭐 현 정치권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한마디로 결기가 없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 타협은 정치의 전부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그러니까 정치인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뭐 분쟁이나 뭐 갈등이나 그런 다툼 뭐 이런 것을 해결하는 역할이 정치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화 타협이 실종됐나요? 실종이 네. 돼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정치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통합과 화합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 타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합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뭐 대화 타협이 안 되는데 통합과 화합이 될 수가 없겠죠. 네네. 네, 근데 당내 통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동서 화합을 할 수 있겠어요? 지난 3년간의 어떤 여의도 정치는 분열의 정치였다. 많이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석도 했고요. 지금
간만에 이사장님 모시고 옛날의 정치, 그러니까 소위 그 낭만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대화, 타협, 통합, 포용, 관용 이런 어떤 정치적 화두가 구현됐던 실제로 정치에 반영됐던 옛날의 시간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정치인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만 천착하는 그런 정치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 물론 지금 우리 장시간 대화하면서 그 모든 행간의 의미를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까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인들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이 이토록 정치를 걱정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가 국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현 정치인들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무릇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대화 타협을 예, 통한 대화 타협을 타협의 그런 기술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 타협의 사물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그거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거대 정당이 사실 양보를 해야 돼요. 저는 네네, 양보를 해야 네.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그럴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2016년서부터 이것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서부터 그렇게 되면서 2016년, 2020년, 2024년 그 총선이 진행되면서 점점 그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좀 고착화됐죠. 예,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 자체가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좀 현재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현 정권,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만든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현재 그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재명 정권이 진행될 것인데 네네. 그 야당의 어떠한 변화, 역할, 역할 또 이런 것이 혁신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아마 독주 체제가 오래 갈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보수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도 어두울 수 있다 이렇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보수 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짧은 1시간 가량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1년이 되고 6개월도 좋고요. 1년도 좋고 정치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고 잘 네. 됐는지 한번 네. 중간에 한번 다시 진단해 주시는 것도 예, 큰 의미가 저는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지켜볼 것이고, 네. 반드시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대화 타협이라는 것은 실종돼 있지만, 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은 계속 좀 살아 있어서, 그것을 좀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좀 정권이나 네네네.
뭐 그런 정권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네. 네. 절대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건강한 정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또 한번 모시고 진단 또는 네네. 해법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